네, 안녕하세요. 이승호 소장입니다. 자, 어저께 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핀셋 규제를 한다면서 27개 동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보도자료는요, 이 원본을 누구나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보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검색하셔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국민마당 국토교통 소식의 보도자료란이 있죠? 여기서 전체를 클릭하게 되면 가장 최근부터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조회수 가장 많죠? 9,170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쭉 기본적인 설명이 나오고 아래 보시면은 이 파일이 두 개가 있죠. 여기 중에 아무거나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파일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일단 이 파일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 지역 부산 3개구 해제, 고양 남양주 부분 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영상을 좀 찍었어야 되는데 어제 그 현장 조사차 좀 남쪽에 내려가 있느라고 찍질 못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 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서울의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로 이제 지정한 지역으로 만들어냈는데, 뭐,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만 강남이 45개 동 중에 25개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거의 들어갔고, 마포구에 하나, 용산구 2개, 성동구 하나, 영등포구 하나, 이 정도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상했었던 어떤 그런 유명한 지역들은 다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우리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정을 유지한 것이 있어요. 고양시 중에선 삼성지구랑 원흥 지축 향동지구, 덕은 킨텍스 도시개발지구, 한류월드, 그 다음에 다산 신도시 별내신도시 쪽, 다산동 별내동 쪽은 유지를 하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고양시와 남양주시 거는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는 얘기가 되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동래 수영 해운대구 전부에 대해서 해제를 밝혔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내일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 11월 8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보니 뭐 적용 요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눈여겨볼 것들은 아니고요. 요러한 방법으로 이제 했다라고 해서 그 지정된 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게 이제 22가지가 되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좀 크게 확대를 해놨는데요. 자, 요거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일단 강남구에서는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압구정동, 역삼동, 일원동, 청담동. 뭐 거의 들어갔죠? 남아있는 것들이 뭐, 논현동, 신사동, 포이동 뭐 요런 애들 정도인데, 세곡동. 그런 애들은 사실상 너무 아래쪽에 처져 있어서 강남의 메인이 아니거나, 내지는 아파트가 거의 없이 빌라 위주로 형성된 시장,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강남구는 전부 다 지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서초 같은 경우는 이제 잠원, 반포 이런 것들이 이제 강변 쪽에 워낙에 이제 반포 쪽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방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이 좀 많은 곳이고 서초 같은 것도 강남역 부근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가격 상승이 올랐기 때문에 지정할 만한 곳은 지정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송파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데요. 잠실가랑 마천, 송파, 신천까지도 그렇고 문정도 그렇고요. 뭐 일단 송파 대로변 그 다음에 뭐 엘리트를 비롯한 뭐 장미 그 다음에 오단지가 있는 요 잠실동 부근 이런 게 워낙에 인기가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지정이 됐고요. 방이동이나 오금동 쪽에도 지금 지정이 됐다는 건 약간 의외성도 있기는 하나 그래도 방이동 오금동 쪽에 최근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여러 있죠. 이런 것들에도 선제적인 차원에서 먼저 지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동구는 2개인데요. 사실 강동구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재건축이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별로 없고 남아있는 게 이제 길동 둔촌 하게 되면 우리 둔촌 주공 생각이 나겠죠? 길동 그 다음에 둔촌 그다음 명일동 쪽에도 이제 여러 아파트가 될 때 명일동 쪽은 지금 제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등포구는 당연히 여의도동 재건축에 어떻게 보면 메카가 될 수 있는 곳이죠. 아직 뭐 단계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지정을 했습니다. 마포구도 아이언뉴타운이 가장 유명하면서 가격 상승세, 마레프를 비롯한 선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했고요. 용산도 한남동, 보강동 어디겠습니까? 이거 한남 뉴타운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성수동일가도 역시나 성수 뉴타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재개발에서 1, 2위 지구를 꼽으라 그러면 한남 뉴타운과 성수 뉴타운인데 그 2가지가 정확하게 걸려들었고 그 다음에 마용성이죠. 마용성. 그 다음에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4구.
강동구까지. 예, 요 강남 4구와 마용성, 그 다음에 여의도. 그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최고 상위급지, S급지에 있는 웬만한 그것들은 전부 다 지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산 세계고랑 경기 고양 남양주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해제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동률을 보니까 이 정도면 해제해도 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제가 됐다 그런 내용이고, 자, 이런 내용이 있죠.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 그러니까 7개 지구라는 게 뭐냐면 지금 유지가 됐었던 동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지구, 원흥 직툭 향동지구, 덕은 킨텍스, 한류월드, 다산 별내 이런 것들은, 이런 지역들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그죠?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신축이면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것들은 가격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다산동 별내동도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니까 최근에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를 정부가 알려주고 있죠. 예. 서울에 근접, 서울이 아니라면, 서울은 당연하거니와 서울에 인접한 신축 위주로 구입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되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어디가 좋은지를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향후 계획은 지금 이번에는 1차 지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정이 있을 수 있다. 신속히 추가할 예정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Q&A를 잠깐 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및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배경은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면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로 분양가가 집값이 4배 이상이겠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분양가가 이제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죠. 분양가 상승. 예, 분양가가 많이 상승해서 집값이 상승하는 폭보다 분양가가 상승하는 폭이 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건 당연하겠죠.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신축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구축과 섞여 있는 집값 상승보다 신축으로 형성된 분양가 시장이 당연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겠죠. 어쨌든 신축에 대한 인기를 또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잡으면 집값도 잡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초기에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분양 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가 낮다라고 했죠. 또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초기에, 자, 보시면, 관리 처분을 이미 득한 기인가 단지 같은 경우가 6만 5천 세대 정도가 되는데, 이건 6개월 내 분양하면 상한제에서 제외가 되죠. 입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니까. 그럼 오히려 공급이 조기화 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관리 처분 받은 것들은 뭐 6개월 내가 아니라 어쨌든 1년 이내는 공급할 거니까 약간 땡겨갖고 공급하는 거예요. 뭐 그런 정도가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보다 초기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초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분양 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되죠. 보통 한 10년, 15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가 낮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만약에 이 초기에 있는 것들도 진행하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걸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도를 늦추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업 지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 지연 우려가 낮다라고 하는 건 초기에 있는 애들은 일단 신경 쓰지 않고 갑니다. 신경 쓰지 않고 일단은 속도를 내죠. 그러다가 어떤 걸 기대하는 거냐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초기에 있는 단계들은. 그러니까 지금 초기 단계의 재건축 재개발들은요. 분양가 상한제에 쫄지 말고 얼마든지 투자하셔도 됩니다. 이거 오히려 정부가 지금 얘기를 해줬잖아요. 초기에 있는 것들은 사업 지원 우려가 낮다. 속도는 정상적으로 가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겠죠. 당연하죠. 진행되다 보게 되면은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없어질 테니까 10년, 15년 유지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쭉 진행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계속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그죠? 속도를 늦추게 되면 분명히 공급 지연에 대한 악영향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네, 이번에는요, 이 분양가 상한제 발표한 이후에 그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하락론자 분들의 분양가 상한제 해석, 그리고 전망,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어디가 틀렸는지 좀 정확히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상제가 시행돼서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도 길어야 1, 2년 정도, 1, 2년 정도만 지연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공급 감소의 효과가, 공급이 어쨌든 지연되면 공급 감소가 생기는 거죠. 이 공급 감소의 효과는 5년 뒤부터 공급이 감소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죠? 그 허가 나고 입주 때까지 기간이 있고 또 지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 5년 정도 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돼서 생긴 공급 부족은 3기 신도시가 5년 뒤쯤에 이제 그 공급을 하고, 또 서울 및 경기권의 택지지구가 그런 공급 감소분을 메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가 틀린 얘기냐 하면은, 일단 서울엔 택지지구가 없죠.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택지지구가 그 뭐 매천세대 이런 것들 말고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택없이 부족한 거고, 경기권 같은 데서 택지지구는 맨날 지어봤자 서울 수요 흡수가 한계가 생겨요. 이걸 어떻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경기권의 택지개발지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 뭐 최근 것들, 뭐 최근 10년 이내라고만 하더라도 동탄, 뭐 김포, 동탄도 2개죠. 거기다가 별내, 다산, 양주, 파주, 뭐 등등등. 경기권에 지금 지어진 택지개발지구는 무수히 많습니다. 미사, 뭐 위례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실제로 공급이, 서울에 있는 공급 수요를 흡수를 했느냐? 했다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죠. 서울의 집값이. 근데 서울의 집값은 무지하게 올랐죠. 이거는 서울 수요를 흡수하긴 했겠지. 뭐 서울에서 있는 사람이 전혀 안 간 건 아니지만, 그 흡수한 것이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을 만한 만큼의 그런 효과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서울 집값 잡는 게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경기권의 택지지구가 턱없이 부족하고,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거기 아무리 백날 지어봤자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 서울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경기권으로 이동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 없는 내용이고요. 서울의 공급 부족 나타나면 그거는 가격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경기권의 택지구가 메울 수 있다 그러면요, 지금 뭐 분상제고 뭐고 필요 없어요. 경기권에 땅이 얼마나 많은데요. 분양가 상한제 안 하고 경기도에나 계속 지으면 돼요. 서울의 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면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죠? 근데 왜 안 짓느냐? 경기도에 지어봤자 서울 수요 흡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짓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해요. 멸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순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멸실이 어디가 줄어들고 순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서울은 멸실이 없이는 순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죠. 그죠? 멸실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 부신다는 얘기인데, 서울 같은 데서는 멸실을 하지 않으면 순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은 멸실을 하고 나서 늘리는 거잖아요. 서울은 그거밖에 없다고요. 네.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자, 분상제가 시행돼도 공급은 줄죠. 이게 지금 이제 제일 황당한 얘기인데, 분상제가 시행돼도 공급이 안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로 뭐냐면, 건설사들은 이익이 있다면 존속을 위해 주택 공급을 계속할 것이다. 뭐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는 같으나, 자, 기업은 이윤을 찾아가는 기업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그 위에 그 모기업이 있죠. 그 모기업 입장에서는 건설도 하나의 그냥 자기 사업체고, 기타 다른 사업체들도 있겠죠. 그러면 건설 쪽에 이윤이 줄어들게 되게 되면 거기에 집중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사업 쪽으로 더 이윤 창출을 하려고 옮겨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건설 쪽에다가 신경을 덜 쓰게 될 것이고, 이것은 분명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공급량의 감소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죠? 전혀 안 짓는다, 이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줄이게 되겠죠. 예. 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서울의 공급은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왜? 택지가,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 제도에다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하고 있죠. 5년 재당첨 제한 적용하고 있죠. 거기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당연히 수익이 줄어드는데 진행을 하겠습니까? 진행을 미루게 되겠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10억 예상한 수익이 5억으로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은 5억이라면서 벌기 때문에 하지 않겠느냐라고 폭락이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뭐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 돼봤어요. 이 사람 심리를 알지. 전혀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티면서 10억 이상의 수익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유 있는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강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 폭락이들 말대로 공급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조합원들이 진행을 안 합니다. 조합원들이 진행을 안 하게 되면 서울 공급은 감소하는 것이 확실해요. 안 한다는데, 땅 주인들이 안 한다는데 공사업자가 와가지고 무슨 뭐 공급을 늘려요. 주인이 안 하겠다는데. 그죠? 그래서
건설사는 뭐 하기 공급 늘린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늘리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땅 주인들이 안 하는 꼴이기 때문에 서울의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건설사가 그 수익을 만회하려고 지방에서 막 짓게 되게 되면 오히려 지방 시장이 더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좀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황당한 얘기 되는데 10억에 분양을 하는데 나는 20억에 매수를 하게 되면 비싸게 산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강남구보다 비조정지역인 종로구가 더 비싼 분양가라면 분양받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분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은 뭔 얘기를 하냐면 10억에 분양하는 강남이 있는데 10억보다 더 비싼 종로구에 있는 것들을 분양받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0억에 분양하면 가격이 그대로 있습니까? 여기서부터가 일단 사고방식이 틀린데 10억짜리 만약에 강남구에서 10억짜리 분양가가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분양 받는 순간 18억에서 20억 돼요. 왜? 주변 시세가 이미 이거거든. 주변 시세가 이미 이건데 아무리 싸게 분양해도 요 가격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몇 개 안 되는 1000세대, 몇백 세대짜리 분양하는 게 몇만 세대의 시세를 따라가는 거지. 몇만 세대의 어떤 기존의 아파트가 단 몇 세대, 몇백 세대, 몇천 세대의 신축 아파트 금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주변 시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리 싸게 하고 당첨 받은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거죠. 괜히 로또 분양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10억에 받았든 15억에 받았든 시세가 18억, 20억이 되면은 당연히 이 금액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당첨 받은 사람은 18억, 20억짜리를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 강남구가 10억에 분양했지만 종로구는 11억짜리라고 하더라도, 물론 여기서 말한 대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서 강남구보다 더 비싼 아파트가 됐죠. 분양가 자체로는. 하지만 지금 강남구 시세가 18억, 20억이면 종로구는 13억, 14억은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60, 70% 따라간다고 본다면 그러면은 11억짜리 종로구 아파트 당첨되면 일단 수익이 무조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가 강남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분양 받을까요? 안 받는다고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데 분양 받습니다. 당연히. 물론 1순위는 어디부터 노리겠어요? 강남구부터 노리죠. 왜 당첨되는 순간 로또인데. 근데 이거 받을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나 돼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비조정적인 신축 분양 이거라도 먹자 하고 덤벼드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거를 강남보다 이제 더 비싸게 분양하니까 분양 안 받을 것이라고 단순 어떤 수치상으로 계산하는 게 좀 답답합니다. 예, 분양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전혀 볼 줄 몰라요. 자, 또 하나 이거가 제일 어떻게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일단 네이버에 올라온 매물 중에 매물이 되게 많은데 이거 어떤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냐면 거래량이 되게 없다. 그리고 실제 물건이 시중에 물건이 없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시중에 물건이 되게 많더라. 네이버 보는 게 되게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반 이상은 실매물 아니겠는가 얘기하는데요. 완전 헛소리죠. 이거는 지금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매번 통계니 자료니 얘기하면서 정작 현장은 단 한 번도 안 나가본 티를 스스로 내고 있는 거예요. 현장은커녕 부동산에 전화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만 전화했어도 그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그 매매 물건 중에 몇 개가 실매물인지는 전화 한 통만 하면 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안 해본 거야. 그러고 맨날 탁상에서 뭐 이것저것 자료만 갖다가 끄집어내서 설명하는 거죠. 뭘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야, 그냥 전화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제 말을 못 믿겠고, 그 사람 말도 못 믿겠고, 둘 다 뭐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부동산에 전화하면 아무 동네 부당 전화해갖고, 지금 네이버 보니까 우리 동네가 지금 300개 매물이나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있는지 전화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300개 매물 중에 150개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 말대로? 네? 300개 매물 중에 제가 볼 때 30개도 없습니다. 전화해보시면 알아요, 그거는. 그죠? 자, 왜냐? 90%가 미끼 매물이 아니고요. 하나의 단지에 여러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에 한 부동산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한 개의 매물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하나의 매물을 10개의 부동산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광고로. 그러니까 하나의 매물에 등록은 10개가 매물이 10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만 20개다. 그럼 20개가 올렸다. 그럼 물건 하나에 20개 올라가는 거니까 20개 중에 19개가 가짜 매물이 아니라 20개 중에 실제 매물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다 실매물이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반 이상이 실매물이에요. 진짜 이건 너무합니다.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한 번도 안 나보고 헛소리를 하는 게 용감해도 용감해. 네. 현장도 안 가보고 부동산을 분석하는 게 저는 좀 어이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 폭락이들 영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일단 댓글들이 뭐 엄청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열광을 하는데, 그분들 참 미안하지만 너무 모르시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허점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허점이 너무 많이 보이고,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보이고 유식해 보이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좀 공부를 조금만 하시게 되면은 걔네들이 얼마나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직감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모르니까 예, 그게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항상 하는데, 이제 미래 가격 전망, 만약에 누구 말도 못 믿을 것 같다 그러면 역사를 뭐라 그랬죠? 그러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지금 시점서부터 한 6개월 정도 뒤에, 지금 이번에 그 분양가 상한제 여의도라든가 압구정동 다 걸려있죠? 걔네들 표현대에 의하게 되면은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 축제 개발 분상제 피할 수 없습니다. 분상제 피할 수 없다면 공급 줄고 가격 줄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죠? 그럼 봅시다. 한 6개월이든 그게 3개월이 됐든 1년 뒤든 5년이든 알아서 정하십시오. 여기 있는 가격이 향후에 빠질지 안 빠질지를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영상 다 찍은 거니까 뭐 증거 영상 다 남겠죠. 그러면 지금 압구정의 신현대 아파트랑 여기는 세대수가 많아서 그렇고, 여의도도 시범면이 세대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최근 거래 사례예요. 요 정도 금액. 이거는 이제 분양 제곱미터를 표현한 겁니다. 자, 요 정도 금액인데 나중에 6개월 뒤에 한번 조사해보고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보면 되잖아. 결론이 폭락이가 많니 폭등이가 많니 뭐 네가 논리적이니 뭐니 개소리고, 결국은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로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11월 달이니까 내년 한 4월쯤 5월쯤 요 정도쯤에 한번 보고, 실거래가 얼마 올랐냐 떨어졌냐를 한번 판단해 보시자고요. 그럼 되지 않나? 간단하게. 그래서 6개월 뒤에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진지를 좀 보시고요. 제발 폭락론자들한테 그만 좀 속고, 다 같이 가난하게 만들려는 그런 선동가들한테 좀 속지 말고요. 여러분들 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좀 여유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